이 여권으로 누구를 속이려는 겁니까? 당신 같은 출신이 어떻게 한국 여권을? 보안 책임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조사실을 가른다. 그의 손에는 레일라의 남색 한국 여권이 들려있다. 지난 6개월간 당신은 5개국을 오갔군요.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집트, 그리고 지금 카타르. 이런 패턴은 전형적인 인신매매나 불법 자금 이동에 쓰이는 경로입니다. 레일라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녀의 NGO 활동이 완전히 오해받고 있다. 제발,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신을 구금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책임자가 전화를 받는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일라입니다. 원래 이름은 레일라 아흐메트지만 지금은 김레일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튀르키예 남동부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도시 가지안테프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24살까지 살았죠. 제가 자란 곳은 늘 불안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려오는 폭발음,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이런 환경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항상 경계하라는 것이었어요. 밤에는 창문을 꼭 닫고 자야 했고, 외출할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다녀야 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죠.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세계의 다른 곳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특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었죠. 그러던 중 한국 대학의 장학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2010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튀르키예를 떠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도, 음식도, 사람들의 생김새도 달랐죠. 하지만 그 모든 낯섦 속에서도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와 체계,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이 저를 편안하게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밤 늦게 귀가하는 길, 서울의 지하철을 탔을 때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오랜 습관이었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위협적으로 보지 않았고 저 역시 누구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지하철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 순간의 깨달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전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는지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튀르키예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저는 한국의 한 NGO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국제 구호 활동과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일이었죠. 제 경험과 배경이 이 일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의 3년, 저는 점점 이 나라에 애착을 갖게 되었어요. 사계절의 아름다움, 발전하는 도시의 활기,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된 생활이 좋았습니다. 물론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저를 존중해주고 포용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상사가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레일라 씨, 한국에서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단체에서 계속 일하려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제가 꿈꾸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죠.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어요. 국적 취득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서류와 인터뷰, 그리고 한국어 능력 증명까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2015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새 여권을 받던 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제 손에 쥐어진 남색 여권은 안전과 자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여권이 언젠가 제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NGO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해외 출장의 기회도 많았지만 한국 여권을 받기 전까지는 출국이 부담스러웠어요. 튀르키예 여권으로는 비자 문제가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2016년 봄,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들고 출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목적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난민 지원 회의였습니다. 저는 한국 NGO 대표단으로 참석하게 되었죠.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한국을 대표해 참석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김레일라 씨, 이번 출장은 우리 단체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상사의 말씀에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설렘 속에는 약간의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을 때였어요.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더니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레일라 씨, 귀화하셨나요? 네. 작년에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더한 후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는 두바이를 경유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함에 지쳐 있었어요. 다음 비행기까지 3시간의 대기 시간이 있었기에 환승장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2명의 공항 보안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국 여권을 건넸어요. 그들은 여권을 열어보더니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여권이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네, 물론이죠. 제 여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김레일라와 외모가 일반적인 한국인과 달랐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저를 따로 마련된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실은 작고 답답했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가 전부였죠. 창문도 없어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2 직원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 출신이지만 한국에 귀화했다는 것, NGO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중이라는 것까지. 하지만 그들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 그 말에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위조 여권이라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이건 위조가 아닙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확인해보세요. 그들은 제 여권을 가지고 나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 여권이 위조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포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튀르키예로 강제 송환될 수도 있었어요. 제 고향이지만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돌아가기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연결 비행편은 이미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회의에 늦을 것 같다는 걱정보다 이대로 어딘가에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 직원들과는 달랐어요. 훨씬 부드럽고 정중했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권 확인 절차가 조금 지연되었네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제 여권을 올려놓았어요. 제 것이 맞나 걱정되어 얼른 집어들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 여권이 맞았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신원이 확인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 대사관이요? 제가 연락한 적이 없는데. 여성 직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여권 확인 과정에서 한국 영사관에 문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사관에서 즉시 응답해 주셨죠. 당신의 신원을 확인해 주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셨어요. 매우 효율적이더군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저를 위해 나서주셨다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신속한 대응이었어요.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비행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성 직원이 말했지만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나요? 아까 직원들은 제가 여권을 위조했다고 의심했는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이면 이야기가 다르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니까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남색 여권이 단순한 여행 증명서가 아니라 저를 보호해주는 방패와도 같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두바이 공항 직원들의 안내로 저는 다음 비행편에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한국 여권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한국 대사관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 어딘가에 구금실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인이 된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책임감도 함께요. 제네바에 도착한 후 저는 이 사건을 잠시 뒤로 하고 국제회의에 집중했습니다. 3일간의 회의가 끝나고 귀국길에 올랐을 때 이번에는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게 되었어요. 두바이에서의 불쾌한 경험 때문인지 도하 공항에 발을 디딜 때부터 어딘가 긴장이 되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환승 게이트로 이동하던 중 다시 한번 저는 공항 보안 요원에게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 아니라 4명이었어요. 그들은 제 여권을 꼼꼼히 확인한 후 다른 승객들이 보지 않는 별도의 공간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당신은 보안 추가 검사 대상입니다. 그들의 말투는 냉정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두바이에서의 경험 덕분에 조금은 침착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이유로 저를 검사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지만 그들은 답변 대신 추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이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들은 제 가방도 철저히 수색했어요. 노트북, 휴대폰, 심지어 회의 자료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협조하면서도 내심 불안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검사가 1시간 가까이 진행됐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제 여권을 들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테러리스트로 의심받는 건가? 난 그저 NGO 직원일 뿐인데.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존중의 눈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상적인 보안 절차였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제 여권을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직원들도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제 가방을 정리해주고 심지어 물병까지 건네주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조금 수줍은 듯 대답했어요. 한국 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사관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더군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요?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을 위해 그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당신이 합법적인 한국 국민이며 NGO 대표단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원을 단 5분 만에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왜 당신을 붙잡았는지 물으셨죠. 우리가 설명하자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국민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 국민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귀화한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이 어떻게 알게 되었죠? 제가 연락한 적이 없는데.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국민 보호에 매우 철저한 것 같더군요. 공항 시스템에 여권 정보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대사관에 알림이 가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직원들은 저를 환승 게이트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제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과 약간의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었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켜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김레일라님, 현재 도하 공항에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필요시 추가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외교부에서 제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의 감사 인사와 함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회신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안전한 귀국을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낯선 땅에서 누군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느낌.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더 깊은 애착을 느꼈어요. 튀르키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제 저는 분명한 한국인이었습니다. 단지 여권에 찍힌 국적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기적 같은 변화를 생각했어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고향에서 태어나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보호받는 시민이 되기까지. 만약 제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번 여행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비행 중에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사업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출장 다녀오시나요? 네. 스위스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왔어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에서 오래 사셨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귀화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 경험을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인 저였지만 들고 있는 여권에 따라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튀르키예 여권을 가졌을 때는 늘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비자 신청도 어렵고 입국 심사도 까다로웠죠. 하지만 한국 여권을 들고 있을 때는 비록 제 외모와 이름이 전형적인 한국인과는 달랐지만 그 작은 책자 하나가 저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었어요. NGO 사무실에 복귀한 첫날, 제 상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레일라 씨, 도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 걸까요?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 단체 소속 직원이 공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혹시 더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또 한 번 뭉클해졌어요. 한국 정부는 저를 끝까지 보호하고 챙겨주었던 거죠. 단지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요. 아니에요. 덕분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했어요. 국적이란 게 단순히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그를 보호하는 울타리였어요. 특히 한국 국적은 세계 어디서나 존중받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여권은 단순한 여행 증명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약속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국민이며 우리는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위기의 순간에 실제로 지켜졌어요. 카타르 공항에서 저를 구한 것은 단순히 남색 표지의 여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와 힘, 그리고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NGO 활동과 함께 다문화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기업, 공공기관을 다니며 다양성의 가치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인의 외모가 아닌데도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더구나 한국 국적자라는 점이 신기했나 봐요. 하지만 곧 그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 고향은 늘 불안했지만 한국은 저에게 안전과 기회를 주었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특히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크게 공감해 주셨어요. 한 번은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께서 강의가 끝난 후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젊은이, 자네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구먼.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 내가 젊었을 땐 한국이 가난했거든. 근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다니. 할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자랑스러운 빛을 보며 저 역시 감동했어요. 그분 세대가 이룩한 한국의 발전이 오늘날 저 같은 이방인에게 새 삶을 선물한 것이니까요. 2019년 저는 종종 인터뷰를 했어요. 귀화 과정과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그 특별했던 공항에서의 경험까지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인터뷰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안정과 기회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진심으로 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체류지가 아니라 진정한 고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의 경험 후 저는 이 나라에 더 깊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한국은 저를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 주었으니까요. 그것은 그 어떤 행정적 절차보다도 더 강력한 국민됨의 증명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에게 다문화주의와
국제협력에 대해 가르치고 있죠. 수업 중에 종종 제 경험을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여권의 가치를 아세요?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와 존중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이 한국 국민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요. 그들이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동시에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첫 번째 고향보다 더 진실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날 도하 공항에서 저는 국적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을 본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품격, 그리고 자국민을 지키려는 의지의 품격을, 그리고 저는 그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